예,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인사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면서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대검 고위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시간 장외 집회를 개최하는 등 조국 장관 임명 철회 촉구를 위한 행동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조국 임명 정국이 보수 야권의 재편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조국 장관이 9일 날 임명이 됐죠. 임명 전 후보자 신분일 때도 관심이었지만 이후에 어떤 말을 하고 어디를 가는지가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현충원을 처음으로 갔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글자를 방명록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또 첫 인사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 장관께서 국민께 도리를 다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상을 다들 못하셨을 것 같은데 취임 첫날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그리고 민변 출신이며 이 부분에 그동안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온 분을 단장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조국 장관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물론 뭐 이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또 비판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확실한 법무부의 태도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서포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 개혁도 국민적 시각에서 진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추진단의 현직 차장검사 한 명도 법무부로 차출이 됐습니다. 지난번 취임사에서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윤 총장하고 좀 협의가 될 사항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개혁 추진단을 구성을 했다라는 게 이제 첫 행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인사권, 그다음에 감찰권, 수사지휘권 이렇게 이제 법률적으로 보장이 된 거라 봐야 되겠죠. 이제 그 가운데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 이렇게 보는데 검찰개혁추진단이라는 명칭에서 상당한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검찰개혁, 지금 인사적 행위로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 뭐가 있느냐부터 본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대우로 떠오른 것이 검경수사권,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두 가지 부분은 전부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나머지 사안은 이제 검찰개혁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검찰개혁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은 내가 개혁이 된 것이 유일한 사명이고 이것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겠다 이런 조국 장관의 이제 의지 표명이라 봐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검찰 행정에 경험이 없는 민변 출신을 이제 추진 단장으로 임명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강한 의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 군사를 제거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추가로 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뭐 검찰총장의 인사 임기는 2년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전에 뭐 감찰권을 행사해서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정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다음에 가정을 해서 수사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사권을 수사한다. 이 부분은 여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가능이 상상이 가능할까라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고검장에 대한 인사가 한 6명 정도 비어 있습니다. 예, 비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검장을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은 뭐 법무장관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고검장을 채우기 위해 영전 인사를 시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수사에 대한 동력이 여기 뭐 직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거 간섭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영전 인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게 되면은 수사에 대한 결집력을 약간 흐트릴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어제 그 법무팀에서 조 후보자, 이젠 장관이죠. 조국 장관과 관련된 그 수사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리자라고 제안을 했고, 뭐 여기에 있어서 윤 총장이 단칼에 거절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사실관계가 다 다르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게 제일 확인돼야 될 사안 같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거절했다 이런 보도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거절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등장을 하질 않았습니다. 해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제안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제안이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취재해 보니 그냥 사석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였다는 겁니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아이디어라기보다 사실 지금 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비검찰 출신을 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임명했잖아요. 예. 그거는 검찰 출신은 검찰끼리의 커넥션이 있고 아무리 개혁적이라고 우리가 보는 검사들이라도 그거보다는 검찰 조직 우선주의에 다 빠져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에 있는 검찰 출신의 법무부 파견 직원이라든지 누구도 다 그 검찰 내 인맥이 뭐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인맥 속에서 그냥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수준으로 물어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질 내용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표시하면서 이 대목에서 검찰이 단칼에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네. 예, 이 교수님. 일단 뭐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굳이 한마디 제가 첨언을 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최근에 하도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이야기 나오는데 형사법 용어 중에서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뭐 불법으로 증거 수집한 것은 증거 채택 유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쁜 나무에 나쁜 과일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앞으로 개혁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개혁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뢰받을 수 있느냐, 신뢰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점에서 조국 장관이 거기에 대한 큰 딜레마를 겪을 것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거고요. 별도 수사단, 특별수사 아니겠습니까? 강원랜드 같은 형식인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직 검찰총장의 연루 여부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경우는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상될 수 있는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막았을 수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앤다고 또 특별수사본부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정치적 외풍을 받게 하는 그런 역설적인 효과가 난다 해서 여론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이런 거야말로 오얏나무에 각건을 고쳐서 맨다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걸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보도가 갑자기 나타났고 왜 이런 보도가 크게 보도가 되느냐.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대중들이 관심을 느끼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 예민하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인가 말 것이냐.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예민한 촉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관계자의 코트를 터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이 문제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타나지 못하게끔 하는 여론에 대한 동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러한 어떤 정황이 있다 그러면은 조국 장관이 굉장히 곤혹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조국 장관이 출근하면서 관련 내용 보도를 통해 알았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가족 관련 사항 수사 보고받지 않겠다. 지난번에 청문회도 이야기도 했었지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어제 했다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요. 자, 임명 이후에 여야 글쎄요. 많은 고민도 할 것 같고요. 분석도 할 것 같고 이후 대책 마련할 것 같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임명 철회 촉구 행동에 돌입을 했고 장외에서 모습을 여러 차례 비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무소속 이현주 의원은 삭발까지 했습니다. 야당, 보수 야당의 어떤 집단 행동 그리고 이현주 의원의 삭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여당은 집권 세력입니다. 집권 세력은 흔들거나 반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정 전반을 잘 운영해 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은 야당의 반발을 중심으로 어떻게 할까를 결정할 리가 없고요. 지금 민생과 그리고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와 이런 전반적인 특히 일본 문제가 조국 장관이 중심이 되면서 뭐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챙기는 것이 집권 여당,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민주당이 야당의 조국 장관 철회 투쟁 부분을 중요 변수로 두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야당은 조국 장관 사퇴, 낙마 이것이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책임이 없잖아요. 국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투쟁에 대해서 뭐 야당이니까 당연히 투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 삭발 퍼포먼스. 저는 이거를 삭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는 곧 자라고요. 그리고 이제 투쟁의 형식과 내용이 일치될 때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건데 저런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극한적인 투쟁을 하는 것은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서 목숨을 걸고 해왔던 투쟁인데 지금이 목숨 걸 상황입니까? 그리고 사실은 장관 임명 하나를 놓고 저렇게 삭발하는 게 그게 형식과 내용이 일치합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인터넷 기사 댓글 보시면 그 대중의 여론이 잘 드러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1야당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1야당이 원내에서는 뭐 해임 건의안도 제출할 수 있고 국정조사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특검 요구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이 지금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의 행태를 엄청 칭찬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잘한다고 하면서 특검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특검 요구는 하면 희화화될 거다. 그래서 좀 야당도 지혜롭게 투쟁하셨으면 좋겠다. 야당도 뭐 특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또 언급을 3대 쇼. 네,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현주 의원의 삭발 모습 좀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박지원 의원의 그런 발언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 선배로서 예. 정치 후배가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정치 선배라 그러면 여기에 가감없는 조언을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앵커께서도 여성분이십니다만은 여성분이 머리를 삭발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봐야 됩니다. 이것이 뭐 노이즈 마케팅이든 어떤 간에 여성이 머리를 깎을 정도로 그렇게 각오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임으로 봐야 되겠죠. 정치적 신임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적 행태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말로 할 수도 있고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뭐 혈서를 쓸 수도 있고, 단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이 이 정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비판적 시각을 볼 필요는 없다라는 보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 최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시대인가라고 본다 그러면 이 또한 이야기가 좀 잘못된 것이다. 왜냐 그러면은 시대는 시간의 흐름으로서 변합니다. 옛날에는 독재냐 반독재냐 민주냐 민주화가 아니냐에 대한 시대에서 지금은 사회적 정의냐 정의가 아니냐의 시대. 이렇게 해서 가치에 대한 비중, 가치에 대한 신념에 대한 가치, 이것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에서 지금 조국 장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을 결코 약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정의에 반하는 것이야 반하지 않는 것이야 봤을 때 전체적인 이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현주 의원이. 저는 뭐 이현주 의원하고 각별한 친분 관계 아닙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이런 신념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걸 비판적 시각으로 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야당이 당연히 정기국회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산도 이야기해야 되겠고 국정 민생을 살피기 위한 정치적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 뭐 얄팍한 어떤 면이 있긴 있습니다. 예. 뭐가 있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보면은요, 약을 올리고 뺨을 때려놓고 그냥 웃고 달립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 결의안, 이거 10%진 5%진 그것이 국민이라 그러면 국민에 따라서 겸허하게 따라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정을 갖다가 국회를 갖다가 마비시고 이런 것은 안 된다. 과연 그럼 야당이 어떤 형태로 이 부분을 관철시켜 나가야 될지, 어떤 주장해야 될지, 이건 정말 여당의 입장에서 너무 이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교수님, 그 이모 의원이 삭발한 게 제 시각에서는 전 코미디로 봅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는 거는 그거야말로 너무 경직된 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께서 이현주 의원의 삭발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 존중합니다. 그러나 전 코미디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삭발 단식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노동자들이 주로 한 거예요. 대학생들이 주로 한 거거든요. 노동자나 대학생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런 극한 투쟁 형식을 빌려서라도 전두환 독재를 타도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지금 언론이 문재인 정부만 비판하면, 대통령만 비난하면, 조국 내정자를 비난하면 대서득필해주고 그러니까 100만 건 이상의, 실제로 제가 검색해 보니 조건 검색하니까
조국 내정자가 지명된 이후에 조건 검색하니까 조국 후보가 그렇게 나오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삭발 단식입니까? 저게 홍보의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거는 그냥 자유한국당에 보내는 메시지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저런 의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또 오늘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 한 분이 삭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희대의 코미디로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한교안 대표가 어제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렇죠. 함께 행동을 좀 하자, 손을 내민 건데 두 사람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또 전 대표, 유승민 의원도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당과 함께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수 연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기회는 그렇게 작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폭발성, 그에 대한 임팩트, 그 효과는 사실상 좀 미지수다 봅니다. 저는 굳이 뭐 분석을 하자 그러면 촛불 사태, 촛불 시위와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당시에 촛불 시위는 사회적 정의적 차원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공분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이 공분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때 그런 공분과 함께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가세를 했습니다. 그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이후에 정치권이 가세했습니다. 이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촛불 시위가 상당한 규모로 커질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인 명분을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런 과정까지 갔다고 봐야 되겠죠. 이 사안과 그때의 촛불 사안과 지금 사안을 대비해보면 사회적 정의 차원과 공분 차원에서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할 수 있으나 여기에 약간 괴리감이 생겼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뭐 서울대 대학생들의 집회라든가 대학생들 집회가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내성이 생겼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내성이죠. 뭐냐 그러면 여기에 정치적 함의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치권이 앞서든 뒤서든 이런 부분이 함의만 부담이 없다 그러면은 이 시위 자체가 또는 광화문 광장의 집회라든가 이것이 폭발적으로 늘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정의는 정치적 함의를 담아서 이야기해버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 대학생이 이야기하는 이 사회적 정의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정의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중간지대에서 누가 묶어주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연대를 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깃발을 들었다. 여기에 대중이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 함의.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기성정당이 아닌 제3의 시민단체라든가 제3의 인물이 깃발을 들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보수연대는 어느 정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에 서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재적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당에서는 친박과 한국당에서는 친박과 비박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지도부의 갈등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내재적인 문제는 서로 불편한 부담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불식시키는 것이 이러한 사회적 정의에 공분하는 그런 연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적 상황이 적합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수 연대를 가져갈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을 대중적으로 폭발성 있게 가져가는 것은 좀 더 전략적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수 연대가 총선까지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중적 공분, 대중적인 결속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여론 추이라든가 대중들이 여기에 같이 폭발성이 같이 가미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총선으로 끌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 예. 기껏해야 정치적 제도 내에서 해임 결의안, 국정조사, 그다음 특검 이런 건데, 이런 것들 또한 여론조사에 힘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론의 힘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기성정치, 지금 한국당이 불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안 올라간단 말이죠. 박스권에 매달려 있단 말이죠. 이게 왜? 그 이유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대중규합에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아까 다 동의하고요, 그 시각에. 근데 아마도 보수 쪽에 그 적극적인 행동 집단이 있다면 저는 지금은 태극기 부대와 그 주변 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보 개혁적인 시민단체는 오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굉장히 탄탄하게 기반을 가지고 있는 반면, 보수 쪽에는 사실 시민단체가 역사가 길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의 어떤 모임들, 뭐 이런 모임들이 힘이 있었죠, 보수 쪽에선. 그래서 태극기 부대 주변인데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태극기 부대가 중심이 된 이런
조국 해임 투쟁이 과연 대중적 지지를 받겠느냐, 이 부분이 야당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예. 자, 하나 더 짚어볼게요. 조국 장관 어제 첫 국무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회의 장소가 키스트였어요. 이 키스트라는 게 이제 딸 인턴 그 증명서 관련해서 의혹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는데 청와대에서는 오래전에 잡혔던 그런 일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야당 의원들이 입을 댈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청와대의 일정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오래전에 정해졌다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것도 키스트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신성장 동력의 두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잡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럴 때 이제 조금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청와대라면 뭐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고려를 별로 좀 아쉽다고 보시는 안 하는 거라 그냥 밀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야당 의원들이 입대고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또 목을 메고 막 하면 좀 그것도 과한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판단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민 많이 하죠. 일정이냐 메시지냐 이런 고민하는데 메시지를 선택하죠. 왜냐하면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일정이 오래전에 기획됐다 하더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심을 잘 잡는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냐 이것만 잘 보면 되니까 키스트 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뭐 최근에 그저께 그랬었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자 뭐 청와대 비서관들이 박수를 치고 응원가를 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적절치 않습니다. 그 조국 장관의 임명 여부를 두고 뭐 대체적으로 50대 40 정도의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러는데 결국 임명을 했다는 것은 50이든 40이든 한 부분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일종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박수를 치고 환영한다. 그리고 키스테이스 한다. 이런 것들은 나머지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서의 그 상태가 포화 상태라서 네.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부산에 좀 따로 건립하겠다라는 정책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금액을 보니 예산이 172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야권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야권은 뭐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 대통령 기록관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대통령 기록관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하는 건데 그냥 포화 상태가 됐는데 비용을 들여볼 때 비용을 따져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을 얻는 것보다는 새로 기록관을 개별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 안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해온 바에 따라도 왜 이런 일을 하냐 예. 좀 의아한 반응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예산을 따지는 그 담당 부서에서는 돈 적게 들고 앞으로는 각 대통령의 기록물들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VIP가 만약에 대통령께서 원하지 않고 왜 이걸 하냐 이런 거라는 상태 요걸 전달드리고요. 이거를 비난하는 이유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께만 특혜를 줘서 따로 뭔가 기록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비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마도 취재를 다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이거 원하실 리가 없고 아마도 제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상으로 보면 예. 아마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계실 거다. 하필 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이때에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의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는 거겠죠. 2007년 성남에 원래 처음에 문을 열었었는데요. 2015년 세종시에 신청사를 준공하면서 이듬해 개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여러 역대 대통령의 자료가 다 함께 있는데 포화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대통령의 기록관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행안부 국가기록원에서 좀 추진을 하려던 그런 의사를 비쳤던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면 이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고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뭐를 쓸 수 있습니다. 뭐 지엽적인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 자리는 아니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법령까지도 개정한다고 나서는 거 보면은 이 추진하는 시기 자체가 1년이 넘었다고 봐야 되겠죠. 오래전부터 추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추진하는 데서 이유 없는 것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뭐 틀림없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오해받기 딱 좋다. 왜냐 그러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좌우하겠다라는 그런 발상 아니냐, 오만하다,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그 끝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예. 행정안전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결코 간단한 작은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럼 청와대에서 입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께서 이걸 원하지 않는다. 또 이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30초씩만 답을 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 밥상 민심 여야 오늘 또 뭐 터미널과 역 가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귀성객들 상대로 할 텐데요. 두 분도 뭐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면서 정치권에서 이 추석 연휴 여론전 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 주로 물론 조국 장관 얘기일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특히 황교안 대표께서 조국 장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선 주자급이고 일개 장관인데 자꾸 조국 장관을 그런 급으로 올려서 지나치게 과잉 의제화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 저는 뭐 야당은 모르겠고 민주당은 지금 민생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 때도 이렇게 야당이 조국 장관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뭘 하려고 할 때 거기보다는 민생을 이렇게 챙기겠다. 우린 이렇게 가겠다. 남북 관계는 뭐 이런 거를 확실하게 좀 알리는 그런 여론전이 되면 어떨까 합니다. 예, 교수님.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지금 같은 시기에서 이제 내려가면은 정치 얘기 많이 하실 텐데 이 정치 얘기 하다 보면 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멱살잡이하고 뭐 화내고 이러시는 경우 있는데 그때마다 좀 참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한국당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 반성해야 되냐면은 이런 어떤 최대한 시기에 이걸 결집시켜내지 못하는 야당의 영역 이 부분은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대통령이 참모복은 없어도 야당복은 있다. 이런 얘기들. 지금 이 사회적인 공분이 있는 그런 여론이 이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런 야당의 한계. 이건 좀 반성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그런 말 하신 적 없습니다. 예, 너무 없다고 아실 것 말씀을 같아요. 하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